자신의 일터와 싸워서 이기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두둑한 성과급? 올라간 연봉? 아닙니다. 어쩌면 내일 출근할 책상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25년의 봄,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풍경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 5시부터 철근을 싣기 위해 트럭들이 장사진을 치고 자재를 먼저 받으려는 고함이 오가던 그 치열한 활기가 거짓말처럼 증발했습니다. 타워 크레인은 멈췄고 텅 빈 야적장에는 먼지 쌓인 정막만이 흐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노조는 더 달라고 외치며 파업이라는 가장 강력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예전처럼 쩔쩔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도하는 눈치입니다. 공장을 돌릴수록 손해인 기막힌 역설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사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10억 톤을 찍어내는 중국의 덤핑 공세 앞에서 과거의 필승 공식이 어떻게 노동자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었는지 보여주는 서늘한 공포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승자 없는 전쟁터, 그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인천 부평구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은 한 철강 유통업체 사무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벽면에 걸린 커다란 화이트보드에는 이번 주 출하 계획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텅 비어 있습니다. 마치 방학을 맞은 교실 칠판처럼 하얀 여백뿐입니다. 이곳을 운영하는 50대 사장님이 기억하는 2023년은 전쟁터였습니다. 하루 평균 120톤씩 철근을 실어 나르느라 트럭 기사들과 배차 순서를 놓고 멱살잡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출하량은 50톤도 채 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전화기가 고장난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벨소리가 한 번도 안 울릴 때가 있으니까요. 건설사가 주문을 안 하니 재고는 산더미처럼 쌓이고 쌓인 철근에는 붉은 녹만 쓸어갑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20년 이후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고 국내 철근 수요는 700만 톤까지 떨어졌습니다. 건설이 멈추니 철근이 안 팔리고 철근이 안 팔리니 공장이 멈추는 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의 주범은 누구일까요? 시선을 바다 건너 중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중국은 괴물 같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무려 10억 톤의 철강을 찍어냅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1년 동안 쓸 철근을 중국은 단 사흘이면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중국 내부 사정입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중국 내에서 소화하던 물량이 갈 곳을 잃었습니다. 남은 건 수출뿐입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중국 철강 기업 34%가 적자라는데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한국으로 밀어내는 걸까요? 바로 고정비의 공포 때문입니다. 제철소 용광로는 전등 스위치처럼 껐다 켰다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불을 끄면 재가동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듭니다. 공장을 멈추면 하루에 100억 원 손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원가보다 싸게라도 팔면 손해를 60억 원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100억을 까먹느니 피를 흘리며 60억 손해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덤핑, 즉 밀어내기 수출의 실체입니다. 이 쓰나미는 한국 철강 시장을 덮쳤습니다. 국내 수요는 700만 톤인데 생산 능력은 1230만 톤입니다. 이미 공급이 수요의 2배에 달합니다. 현대제철 인천 공장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기계를 돌리면 전기료와 인건비가 나가는데 만든 물건이 창고에만 쌓입니다. 팔수록 적자가 나는 기이한 구조가 고착화된 겁니다. 결국 2025년 1월 회사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인천 철근 공장 일부 라인 가동 중단, 그리고 4월에는 한 달간 전면 셧다운이라는 초강수를 둡니다. 창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노조가 파업을 하면 회사가 벌벌 떨었습니다. 생산 차질이 곧 매출 손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회사가 먼저 공장 문을 걸어 잠그는 시대, 노조의 파업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2024년 9월 현대제철 본사 협상장은 보이지 않는 총성이 오가는 전쟁터였습니다. 회사 측이 내민 제안서는 기본급 10만 원 인상, 성과급 450% 지급이었습니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노조 측 테이블에서는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현대차는 성과급 4천만 원을 받습니다. 같은 그룹사 식구인데 왜 우리는 그 절반도 안 됩니까? 우리가 2등 시민입니까? 노조의 분노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현대차와 기아에 자동차용 강판을 납품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룹사 내부 거래라는 이유로 납품 단가를 낮게 책정받는 구조적 불만이 오랫동안 쌓여왔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싸게 가져가서 실적이 안 난 건데 그 책임을 왜 우리 월급 봉투에 떠넘기느냐는 것이 노조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차가운 재무제표를 들이밀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할 때가 아닙니다. 2023년 8천억 원이던 영업이익이 1년 만에 3천억 원대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5천억 원이 허공으로 증발했는데 작년과 똑같이 달라는 건 회사를 뜯어먹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고 시간은 흘러 겨울이 왔습니다. 2024년 12월 중순 결국 노조는 최후의 카드를 꺼냅니다. 파업 찬반 투표 결과 찬성 87%, 압도적인 가결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승리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2015년 철광 호황기 시절 공장을 멈추겠다고 위협하면 사측은 언제나 백기투항했습니다. 그때는 철근이 없어서 못 팔던 시절이었으니 용광로가 멈추는 1분 1초가 회사의 피눈물이었으니까요. 노조는 이번에도 그 공식이 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21일 당진 제철소의 심장인 내년 공장이 멈춰섰을 때 상황은 기괴하게 흘러갔습니다. 회사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1월 24일 직장 폐쇄라는 초강수로 맞받아쳤습니다. 직장 폐쇄란 회사가 합법적으로 공장 문을 걸어 잠그고 노동 제공을 거부했으니 임금 지급 의무도 없다고 선언하는 방어권입니다. 노조가 휘두른 파업이라는 칼날이 회사의 급소가 아닌 단단한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왜일까요? 시장의 룰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공장을 돌리면 전기료, 원료비, 인건비가 나가는데 창고에는 팔리지 않는 재고만 쌓이는 상황입니다. 만들수록 적자인 이 기막힌 구조 속에서 노조가 알아서 공장을 세워주니 회사는 오히려 고마운 상황이 된 겁니다. 쌓여있는 악성 재고를 털어내고 막대한 고정비를 아끼는 기회가 되어버린 아이러니, 노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회사의 방패가 되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비명은 거인들의 싸움터 바깥에서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인천 공장 정문 앞, 점심시간이면 작업복 입은 노동자들로 발 디딜 틈 없던 식당 골목을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14년째 백반집을 운영하는 이영자 씨는 텅 빈 테이블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순수익 월 280만 원으로 자녀들 학비를 대던 그녀의 수입은 공장이 멈춘 뒤 140만 원으로 정확히 반토막 났습니다. 대기업 정규직들이 성과금 더 내놓으라며 투쟁조끼를 입을 때 영세 자영업자의 생계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현대제철에 부품을 납품하던 한 중소기업은 본청 주문이 끊기자마자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을 통보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노조도 없고 파업할 힘도 없습니다. 그저 집에서 기다리라는 문자가 해고 통보가 아니길 빌 뿐입니다. 대기업이 기침을 하면 하청업체는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독감이 아니라 폐렴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는 멈췄지만 고통의 낙수 효과는 빛의 속도로 가장 약한 곳을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봄, 현대제철 노동자들은 인생을 건 도박판 앞에 섰습니다. 회사가 내민 두 장의 카드, 하나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의 이별 통보였고 다른 하나는 고통분담이라는 이름의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길을 선택한 남자, 45세 강동우 씨의 가계부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는 18년간 입었던 작업복을 벗는 대가로 퇴직금과 위로금 합쳐서 1억 5천만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돈으로 대출 갚고 새 인생 시작하자. 그의 계산은 치밀해 보였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3억 원 중 절반을 갚았으니 매달 나가던 이자 부담이 확 줄어들 것이라 믿었습니다. 시계를 1년 뒤로 돌려 2026년 2월 현재로 가봅니다. 강동우 씨는 지금 인천의 한 중소물류업체에서 차량 관리직으로 일합니다. 월급은 290만 원, 현대제철에서 받던 480만 원의 60% 수준입니다.
1년이면 연봉 2천만 원 이상이 증발한 셈입니다. 줄어든 소득은 곧바로 가족의 삶을 파고들었습니다. 고등학생 딸의 영어 학원을 끊었고 주말마다 즐기던 가족 외식은 사치스러운 추억이 됐습니다. 남은 퇴직금 8천만 원은 생활비와 긴급자금으로 야금야금 녹아내려 이제 절반도 남지 않았습니다. 강동우 씨는 밤마다 천장을 보며 되뇌입니다. 그때 버텼어야 했나? 자존심이고 뭐고 회사 울타리 안에 붙어 있었어야 했나? 그렇다면 두 번째 길, 회사에 남기로 한 43세 최진석 씨는 승리했을까요? 그는 대기업 간판은 지켜야 한다며 희망퇴직 신청서 찢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켜낸 자리는 예전의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2026년 4월 회사는 비상 경영을 이유로 전 직원 임금 12% 삭감과 성과급 축소를 단행합니다. 월 470만 원이던 최진석 씨의 급여 명세서에는 413만 원이라는 낯선 숫자가 찍혔습니다. 앉아서 월 60만 원을 뺏긴 기분입니다. 더 비참한 건 돈이 아닙니다. 무너진 자존감입니다. 17년간 생산 라인에서 베테랑으로 대접받던 그는 라인 축소와 함께 생소한 품질관리팀으로 강제 발령받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에 20대 신입사원에게 엑셀 함수를 배우며 과장님, 이거 또 틀리셨는데요? 라는 지적을 듣습니다. 낯선 업무, 삭감된 월급, 그리고 언제 또 구조조정 명단에 오를지 모른다는 공포. 최진석 씨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때 돈이라도 챙겨서 나간 강동우가 승자였을까? 이 잔인한 딜레마 뒤에는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7조 원을 들여 새로운 제철소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미국 공장에 납품하기 위해 생산 기지를 아예 태평양 건너로 옮기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한국 공장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국내 설비 투자는 줄어들 것이고 노후화된 공장은 경쟁력을 잃어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입니다. 그때 회사는 최진석 씨에게 물을 겁니다. 미국으로 파견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나가시겠습니까? 물론 그때의 희망퇴직 조건은 2025년보다 훨씬 초라할 것입니다. 결국 7개월간 이어진 노사 갈등은 2025년 4월 초라한 합의로 막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기존 안보다 고작 50만 원을 더 얹어줬고 노조는 4천만 원 요구안을 접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50만 원을 얻기 위해 그들은 7개월간 월급을 포기했고 동료를 떠나보냈으며 회사의 미래를 갉아먹었습니다. 조합원 투표 찬성률 57%,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가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은 이 합의가 평화조약이 아니라 휴전선 없는 패배 선언임을 증명합니다. 투표장을 나선 한 조합원의 말은 뼈 아픕니다. 이겼다고 하는데 내 주머니는 비었고 동료는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승리입니까? 강동우와 최진석 두 사람 중 누구도 웃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해 변화를 거부한 대가는 이토록 철저하고 잔인하게 청구서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임금은 투쟁의 산물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해 팔린 제품의 부산물입니다. 제품이 팔리지 않는 시대, 회사가 빚을 내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것은 결국 노동자의 미래를 가불에 쓰는 자해 행위와 같습니다. 중국의 무제한 덤핑과 인구절벽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압도적인 파도 앞에서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던 과거의 전술은 이제 통하지 않는 낡은 유물입니다. 회사가 살아야 일자리가 있다는 진부한 말이 지금처럼 뼈저리게 다가오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2028년의 겨울, 강동우 씨는 물류센터에서 여전히 짐을 나르고 있을까요? 최진석 씨는 낯선 미국 땅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밤을 지새우고 있을까요?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변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뿐입니다. 오늘 현대제철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업 뉴스가 아닙니다. 구조적 위기 앞에서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집안이 무너져 내리는 싱크홀 위에서 누가 더 힘이 센지 팔씨름을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철진한 완장차고 목에 힘주고 버티다가 골로 가는 조직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다음엔 또 어떤 공룡이 시대 흐름 못 읽고 시원하게 멸종했는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고
1열에서 대기하세요. 남의 멍청한 싸움 구경만큼 확실한 반면교사는 없으니까요. 이상 후드킴의 생존 경제였습니다.